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지 같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할 뻔한 거 참고 또 참아온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나 제 자신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니까요. 그런데 극강의 인내 끝에 저에게 큰 복이 주어졌네요.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제게 잘해주었던 시부로부터 말이죠.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절대로 효부라고 나라에서 비석이라도 세워줘야 마땅해요. 그 정도로 시댁의 온갖 희생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딸 같은 며느리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했던 우리 시모가 저한테 일 시켜먹고 희생을 강요할 때 꼭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참내 딸은 무슨... 시모는 서울에서 살며 대학물 좀 먹었다며 온갖 고상한 척 다 하던 동서들한테는 진짜 딸처럼 잘해주더군요. 근데 시댁에서 합가하여 같이 살던 전 딸은커녕 머슴 부리듯 했어요. 지금 와서 또 옛일을 떠올리자니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네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도 제 수고로움을 인정해주고 그나마 사람 대접해줬던 남편과 시부가 있어서 이혼 안 하고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 시부가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돈이고 뭐고 내가 의지했던 어른이 이 세상을 떠날 것만 같은 게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한평생 벼농사 짓고 소처럼 일만 하며 고생한 시부인데 고 하나 다름없던 절 딸처럼 대해준 착한 시부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요. 사고뭉치 시모가 그동안 도박이다, 사치다, 바람이다 해서 날린 돈만 아니었어도 진작 시내에 건물 하나는 올렸을 텐데 옆에 내 잘못 만나 시부가 참 고생 많이 하며 사셨네요. 시부가 몇 달 못 사시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되면 이제 시댁 식구들과는 연 끊고 살려고요. 그게 제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해서요. 나한테 뭐 이득되는 대단한 가족이라고 꾸역꾸역 연락하며 지내겠어요. 이건 진짜 가족도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은 우리한테 행여 좋은 일이라도 생기면 질투하기 바빴어요. 반대로 자기네들한테 좋은 일 생기면 자랑하고 우리 가족 비교하며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이 집안의 큰아들인 남편과 제가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고 그 밑으로 시동생 둘과 동서 둘 다 지방대는 나왔거든요. 사실 이름 없는 대학이고 등록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지방대 나와서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으스대던지 아주 꼴사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이게 무슨 가족인가요? 이렇게 서로 스트레스 주고받을 관계라면 애진작에 청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시댁 욕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렵니다. 그래야 제 속이 좀 후련해질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어디 가서 시댁 욕을 할 수 있겠어요. 공감 잘해주시는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만 몰래 해야지. 다른 곳에 가서 남편 가족 욕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죠 뭐. 제 이야기 좀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수고로움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전 엄마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엄마는 절 낳다가 피가 멈추질 않아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전치태반이었던 것 같아요. 전치태반이라는 게 배 위쪽에 있어야 할 태반이 아래쪽에 드리워져 있어서 아이를 자연분만하면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산부인과 갈 돈도 없어서 전치태반이건 뭐건 알지도 못하고 집에서 절 낳으셨대요. 시골 동네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받아봤다는 산파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말이죠. 그런데 양동이에 가득 차고도 피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해요. 산파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우리 아빠도 참 바보 같았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전 국민 건강보험이 안 될 때라 병원비가 참 비쌌다고 해요. 제왕절개를 할 생각도 못했지만 그때 수술 비용도 그때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이었다고 하니 엄두도 못 냈겠죠.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참
돈이 웬수죠. 그렇게 엄마는 저만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제게 남은 건 엄마의 미스때 사진 한 장뿐이에요. 현재 저보다도 훨씬 젊고 앳된 아가씨적 엄마 사진을 보면 마음이 참 짠합니다. 아빠는 그래도 참 선하고 성실한 분이었어요. 제가 아기 때는 앞집 할머니한테 절 맡겨놓고 일을 나가시곤 했다고 해요. 앞집 할머니도 중간에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그냥 저 혼자 자취하듯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읍내 나가서 돈 버느라 하루 종일 얼굴 보기도 바쁜 아빠 탓에 항상 저 혼자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옆집 아저씨가 보고는 너무 불쌍했나 봐요. 아저씨가 절 많이 챙겨주셨어요. 시골 기와집이라 마당에서 까치발 들고 보면 옆집이 훤히 보였거든요. 옆집은 벼농사를 꽤 크게 짓는 집이었는데 아저씨 아줌마와 아들 셋이 있는 가족이었죠. 전 거의 혼자 있었지만 옆집 가족들이 부럽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옆집은 아줌마 아저씨가 맨날 싸우기 일쑤였고 착하디 착한 큰아들 빼고는 둘째, 셋째 아들은 성격이 아주 나빠 처먹었거든요. 큰아들은 자기 아빠 성격을 닮고 둘째, 셋째 아들들은 자기 엄마 성격을 닮은 게 틀림없었죠. 맨날 복작거리며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들을 보며 차라리 아빠와 단 둘이 조용히 지내는 제가 평화롭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는 늘 혼자 노는 제가 안쓰러웠나 봐요. 고맙게도 먹을 것 등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민선아, 오늘도 학교는 잘 다녀왔니? 그래, 저녁 먹을 반찬은 있고? 또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지? 에휴, 어린 것이 애미도 없이 혼자서 밥 챙겨 먹는 거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지. 자, 여기 담 너머로 우리 집에서 만든 김치전을 좀 줄 테니 어서 바꿔라. 우리 집 옆에 내가 알면 또 지랄 발광을 할 테니 아줌마 보기 전에 얼른 받도록 해. 아저씨 감사합니다. 저번에 주신 시금치 나물도 잘 먹고 있는데 또 주시는 거예요?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반찬을 잘 못해서. 이렇게 담 너머로 옆집으로부터 김치전을 받고 있는데 하필 아줌마한테 딱 걸리고 말았어요. 아니 여보, 또 저 거지년한테 적설하듯 반찬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재벌이라도 돼요? 우리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왜 자꾸 남의 집 것까지 챙겨주려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좀 돈을 써봐요.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죽일 듯 노려보더니만. 아니 이놈의 옆에 내가 이제 초등학생인 여자애가 애미도 없이 혼자 쓸쓸히 밥 먹는 게 하도 안 돼 보여서 안 먹는 반찬 좀 내주는 게 그리도 아까워? 뭐? 내가 당신한테 돈을 안 준다고? 지금껏 당신이 가져간 돈 다 어디다 썼는데 맨날 화투판에 갖다 바치고 시골 사는 옆에 내가 뾰족구두 산다 명품백 산다 난리치면서 뺏어갔잖아. 그런 당신을 믿고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면 내가 바보 천치지? 저 때문에 괜히 옆집 아줌마 아저씨가 싸우게 된 것 같아 너무 민망했어요. 전 그냥 조용히 저희 집으로 들어갔죠. 그 후로도 옆집 아저씨는 아줌마 눈을 피해 그 집 큰아들인 현식이 오빠를 시켜서 제게 국과 반찬을 갖다 주곤 했어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늘 웃으며 정답게 대해주던 아저씨가 일그러진 다급한 얼굴로 제게 헐레벌떡 뛰어와서 대뜸 소리치셨어요. 민선아, 아유 불쌍한 것, 이 일을 어쩔꼬.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읍내 건물 짓는 공사판에서 자재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대. 얼른 경운기 뒤에 타라. 이 아저씨랑 네 아빠한테 가자꾸나. 아빠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단다. 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상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된 채 아저씨가 모는 경운기에 올라탔어요. 너무 놀란 제 옆에 현식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함께 타고 병원으로 갔죠. 민선아, 너무 충격받지 말어. 이 오빠도 아직 중학생밖에 안 돼서 세상살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는 거니까. 설사 네가 혼자 되더라도 우리 집이 바로 옆집이니까 최대한 도와줄 테니 걱정 말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의 대화치고는 참 성숙하죠. 그만큼 진중하고 착했던 현식 오빠만 믿고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처참한 아빠의 마지막 모습까지 확인했죠. 내 곁에 현식 오빠와 아저씨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거예요. 아니면 겁 많고 어린 제가 아빠의 시신을 확인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아빠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는 쓰러지고 말았다고 하네요. 눈을 떠보니 이미 며칠이 지나 있었어요. 물론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도 워낙 바쁘셔서 저 혼자 자취하는 거나 다름없었지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절 아는 어른들은 죄다 고아원에 가라고 권유하셨어요. 거의 등 떠밀다시피 말이죠. 하지만 아빠와 함께 살던 이 집이 있는데 고아원에 들어가 모르는 사람들과 살긴 싫더라고요. 다행히 아빠가 알뜰살뜰 모아놓은 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옆집 아저씨와 현식 오빠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자주 도움을 주셨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시간은 흘러 중학생이 되고 옆집 아저씨와 아줌마가 싸우는 소리 속에 저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뭐? 저 고아가 된 저기 집애를 양녀로 들이자고요? 거지 같은 애를 왜 양녀로 들여서 우리 돈 들게 만들어요? 고아가 됐으면 순순히 고아원이나 들어갈 것이지. 뭐하러 혼자 버팅기게. 절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아, 우리 집에 아들만 셋이니 막내딸로 들이면 좀 좋아. 민선이도 워낙 착하고 하니 나중에 커서 우리한테 효도하지 않겠어. 아유, 참 답답한 옆에 애 같은 이라고. 아마 옆집 아저씨가 절 양녀로 들이려다가 아줌마의 반대에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양녀는커녕 제게 침이나 안 뱉으면 다행인 아줌마였으니 그 아줌마의 양녀가 되긴 저도 싫더라고요. 다만 항상 마음을 써주시는 아저씨께는 참 감사했어요. 옆집에 살면서 제 경제 상황을 훤히 알았기에 하셨던 생각이었을 거예요. 아빠가 모아놓은 현금은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중학생이 된 저는 대체 무슨 일을 잡아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자퇴를 결심했어요. 현식 오빠에게만 살짝 제 자퇴 생각을 털어놓았는데 그게 옆집 아저씨 귀에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아저씨는 절 불러 말씀하셨어요. 민선아, 너 중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 대학은 몰라도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해야지. 너 돈 때문에 그러지? 앞으로 학교 후 짬날 때마다 아저씨 변홍서 짓는 거 돕도록 해라. 그럼 내가 일삭슬 아주 두둑해 줄 테니 아마 그 돈으로 학교 다니며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아저씨의 말에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제가 변홍사를 도울 때면 용돈을 아주 두둑해 주셨어요. 그 돈으로 자퇴 안 하고 필요한 학용품까지 싸며 저 혼자 생활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저와 몇 살 차이 안 나는 현식 오빠도 자기 아버지 농사일을 함께 도우고 있었어요. 덕분에 오빠와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자연스레 정이 들게 되었어요. 아저씨의 좋은 성품을 닮아 현식 오빠도 참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공부에 취미가 없던 현식 오빠는 일찌감치 본인 아버지에게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밑에 두 아들들은 벼농사 짓는 곳엔 얼씬도 하지 않더군요. 현식 오빠는 성인이 되어 군대에 갔고 그 동생들은 줄줄이 사탕처럼 지방대로 진학했어요. 그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나왔다며 옆집 아줌마는 아주 기세가 등등하더군요. 어이, 우리 집 일꾼 민선아, 내 둘째 셋째 아들들이 무려 대학교에 입성한단다. 넌 대학 문터 구경이라도 해봤니? 하긴 중학교 중퇴하려던 걸 우리 이 집 양반이 구제해줘서 고등학교까지 겨우 나온 애한테 말해봤자 알아먹지도 못하지 뭐. 대학이라는 게 엄청난 거다 너. 제가 보기에 별로 좋은 대학도 아니었는데 대학에 대자만 들어가도 다 같은 곳인 줄 알았나 봐요. 아줌마는 막상 그 집안의 큰아들인 현식 오빠를
별로 챙기지 않았어요. 본인 남편을 쏙 빼닮아서 착한 게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아줌마 본인의 성품은 나빠 처먹었으니까 말이죠. 여튼 현식 오빠는 군대에 가기 전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갔어요. 늘 순둥순둥하며 우유부단한 줄로만 알았는데 카리스마 있을 때도 있긴 하더라고요. 민선아, 대한민국 남아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올 테니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려. 알았지? 갔다 오면 바로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 밑에서 벼농사 기술 익혀서 벌어먹고 살자. 내가 농사로 최대한 돈 벌 수 있도록 군대에서 잘 궁리해서 나올 테니까 앞으로 나만 믿고 살아가면 돼. 너도 나 좋잖아. 나도 너 좋으니까 아주 조금만, 진짜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지? 이렇게 선포하고 저를 아주 꽉 껴안았어요. 제 심장이 터져버리는 줄 알았죠. 그 전까지 손 한 번 안 잡아본 사이였는데 결혼을 얘기하니 깜짝 놀라긴 했지만 사실 뛸 듯이 기뻤어요. 군대 정도야 10번이고 더 기다릴 수 있었어요. 날 다시 가족으로 받아준다는 현식 오빠가 있었으니까요. 약속대로 우리는 오빠가 제대하자마자 까까머리 상태로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지만 신혼이었기에 우리 둘 누울 공간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시댁과는 바로 옆집이었기에 거의 합가나 다름없었어요. 저희 부부와 옆집 아저씨였던 시부는 저희를 참 예뻐하고 지지해 주셨지만 시모와 시동생들은 왜 이렇게 우릴 못살게 굴던지 지금 생각해도 한숨만 나오네요. 야, 며느리야, 너 애기 늦게 가져라. 네가 우리 집 일꾼인데 애 낳고 애 본다는 핑계로 괜히 일 덜하고 그러면 우리 집 손해지. 네가 낳은 애가 뭐 이쁘길 하겠냐, 똑똑하길 하겠냐. 한 30 중반에나 하나 정도 낳든지 말든지. 아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리 기분 나쁘게 하세요. 저야 그렇다 치지만 왜 큰아들인 현식 오빠만 맨날 차별하면서 안 챙기시는 건데요. 그놈의 대학이 뭐길래 대학 나온 도련님들만 애지중지하시는 거예요. 참네. 아이는 저희가 알아서 가질게요. 우리가 뭐 이 집 노예예요? 얄미워. 저런 년을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어도 시댁 식구들과 옆집에 딱 붙어 계속 봐온 사이였기에 얄미운 시모한테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냉기가 흐르던 시모와의 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시모는 언제나 시댁 내의 최대 사고뭉치였어요. 일단 옆 동네 비닐하우스에서 벌어지던 화투판에 자주 들락날락거리며 집안의 돈을 다 퍼가곤 했어요. 그 사실이 발각될 때면 시부가 아주 시무를 쥐잡듯이 잡았지만 개벌은 난 못 주더군요. 아주 도박 중독이어서 자금이 다 떨어질 때면 시뻘개진 눈으로 돈 될 물건들을 찾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제 물건에 손댄 걸 강력히 의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어머님, 저희 아빠가 유일하게 제게 남겨준 금가락지 한 상 못 보셨어요? 제 서랍 속에 비단으로 감싸서 고이 모셔놨는데 통째로 없어졌네요. 혹시 저희 방 들어오셨어요? 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너 지금 이 시애미를 도둑년으로 몰아가는 거냐? 참네. 부모 없이 못 빼어먹은 년을 며느리로 들였더니 내가 졸지에 도둑 취급을 다 받는구나. 아우, 환장하겠네. 시모는 억울하다는 듯이 방방 뛰었어요. 그런 시모를 더 추궁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안심이 안 돼요. 남편한테 말하고는 아주 조그만 홈캠을 인터넷으로 사서 몰래 설치해뒀어요. 저와 남편이 농사일을 하러 나가서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만 켜놓았어요. 홈캠을 설치하고 딱 하루 만에 범인의 덜미가 잡혔어요. 너무 당연하게 예상했던 시모가 우리 집에 들어와 옷장을 뒤지고 있더군요. 저와 남편이 벼농사 일에서 시부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아놓은 돈통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캠 화면을 시모한테 보여주며 따졌어요. 저보다 남편이 더 열을 내더군요. 아니 엄마, 훔쳐갈 사람이 따로 있지. 큰아들 부부 돈에 손을 대요. 아빠가 생활비 따로 드리잖아요. 그거 다 어디에 쓰고 이 돈은 뭐하게요.
화투판에 갖다 버리려는 거예요, 또? 벌써 수십 년째잖아요. 그 버릇 못 고치는 거예요? 진짜 지겹네요. 엄마, 우리 집 살림 거들낼 셈이에요? 야, 쉿, 니네 아빠 들을라. 내가 큰아들이 너를 어떻게 키웠냐? 그리고 부모로서 아들, 딸 돈에 손도 못 대냐? 그렇다고 엄마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도 되는 거냐? 완전 몰래 카메라 아니야. 어쨌든 이번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 줘. 내 다시는 니네 돈에 손 안 댈게. 네 아빠한텐 비밀로 해줘라. 알았지? 그놈의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로 절 희생시킨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작 며느리인 전 시무를 엄마같이 생각지도 않는데 맨날 고된 일 시킬 때나 자기가 불리할 때만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지 엄마 닮아서 절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시동생들은 지방대 졸업 후 서울로 취업하겠다며 올라갔어요. 시댁에 시동생 둘이 사라지니 그나마 마음은 편하더군요. 역시 꼴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사는 게 상책인가 봐요. 그런데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들이 빠르게 결혼을 하더라고요. 어쩜 둘 다 똑같이 속도 위반을 해서 아기 가진 상태로 말이죠. 우리 시댁에 삼신할매가 세트로 아기를 점지해 주셨는지 저도 임신을 하게 됐어요. 며느리 셋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게 된 거죠. 시모는 대학 나온 동서들과 가방끈 짧은 저를 비료하며 저만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넌 뭐하러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 들어가려고 하니? 너 산부인과에서 딸이라고 했다며.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딸 낳는 주제에 뭐? 2주에 99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게다가 너 닮았으면 뭐 머리도 안 좋을 텐데 낳아봤자 본전도 못 찾을 딸내미를 뭐하러 비싸게 낳냐? 산후조리원은 택도 없다. 어머님이나 저나 여자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가치도 없는 존재인가요? 요즘은 딸이 더 인기 많은 세상이에요. 무슨 조선시대 사세요? 그리고 2주에 99만 원은 진짜 전국 최저가 산후조리원이나 다름없다고요. 남편이 오케이 한 상황인데 왜 굳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동서들은 서울에서 38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조리원 들어간다는데 어머님도 다 아시고 동서들한테 조리 잘하라고 전화 넣으셨잖아요. 왜 저만 맨날 찬밥 신세냐고요? 야, 걔네들은 대학 나와서 서울에서 사는 애들인데 시골 촌뜨기인 너랑 같냐? 잔말 말고 얼른 애 낳고 벼농사 일이나 도울 생각해라. 엄청 화나더라고요. 동서들이 명문대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이름 없는 대학 나와서 서울에서 살며 전업주부하고 있었거든요. 임신한 몸으로 뼈 빠지게 벼농사 짓고 매일 고된 노동하며 돈 버는 제가 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시모의 말 따위 무시하고 시부와 남편의 지지 속에 딸아이를 무사히 낳았고 조리원에서 2주간 조리도 마쳤어요. 99만 원짜리였기에 시설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 낳고 허리라도 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죠. 시부는 어렸을 때부터 절 진짜 딸처럼 여겨준 분이었기에 며느리가 되고도 일을 많이 시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 원래 책임감이 투철한 편이고 감사한 시부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픈 저는 자진해서 벼농사에 열심이었죠. 그게 제가 받았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고마운 시부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원래도 신장이 안 좋았었는데 농사일이 바빠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에 점점 악화되고 만 거였죠. 급기야는 몸이 퉁퉁 붓고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쓰러지기까지 했어요. 그제서야 큰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봤죠. 남에게 부탁도 잘 못하던 시부는 아주 어렵게 가족들을 모아놓고 간청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병원을 가봤더니 신장 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내 건강이 많이 위험한가 보더라고. 정말 미안하지만 검사만이라도 한 번씩 받아봐 주겠니? 이런 부탁하기가 애비로서 참 면목이 없구나. 마치 뭐 죄지은 사람 마냥 부탁하는 시부의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가족 모두는 자이든 타이든 다 신장 이식,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정말 공교로웠어요.
큰며느리인 저와 시동생 둘이 적합 판정을 받았죠. 시모는 본인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에 대해 매우 안도하며 기뻐하더군요. 아우, 말년에 남편한테 신장 뗄 뻔했네 그려. 얘 며느리야, 우리 둘째 셋째 아들들은 서울에서 큰일 해야 하니 별일 안 하는 네가 시아버지한테 신장 떼드려야 옳지 않겠니? 시모의 말 본새도 화딱지가 났는데 시동생들은 더하더군요. 형수, 우리 엄마 말이 백번천번 옳아요. 우린 직장 나가서 돈 벌어야 하잖아요. 괜히 우리 아빠한테 신장 떼줘서 나 어떻게 돼버리면 우리 가정은 파탄나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노는 형수가 우리 아빠 신장 이식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도련님, 전 뭐 집에서 놀아요? 배농사 한 번이라도 지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님 일 한 번도 도와드리지 않았잖아요. 난 뭐 명문대라도 갈 줄 알았더만 이름도 없는 대학 가고 중소기업 취직한 주제에 누가 보면 뭐 연봉이 한 1억은 되는 줄 알겠네요. 도련님네 가족만 중요하고 큰형 가족은 가족도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애 낳고 난 벼농사 일까지 하고 있다고요. 왜 피 섞인 아들들이 신장 이식 안 해드리고 내가 해드려야 하는 건데요? 왜요? 전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 시부가 없었기에 다행이었지. 만일 이 대화를 들었다면 모두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특히 자기 아빠 신장 떼주기 싫다던 두 시동생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물론 시부는 시모한테 들어서 간접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비참한 마음이었겠죠. 전 오기가 생겨서 저에게 신장 이식을 관여하는 시댁 식구들만 생각하면 절대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속으로 갈등이 많이 되더군요. 하지만 부모님 다 돌아가신 저를 입양까지 생각하며 진짜 친딸처럼 대해주신 시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전 남편과 상의 후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시부에게 달려가 말씀드렸죠. 아버님, 제가 신장 떼어드릴게요. 절 어릴 적부터 저를 딸처럼 걷어주신 아버님한테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님 오래 사실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요. 제 말을 들은 시부는 펑펑 울더군요. 시부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건 처음 봤어요. 민선아, 내 너를 진짜 딸처럼 여기고 있다만 이렇게까지 날 위해 큰 결심을 해줄 줄은 몰랐다. 둘째, 셋째 아들놈들이 다 싫다고 내 뺀 거 내 모르는 거 아니다. 정말로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다 늙어서 생명 더 연장하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옳은 일인지도 잘 모르겠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우시니 저도 눈물이 나네요. 그런데 아버님,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곳은 하도 시골 골짜기라 우리 딸 소라가 걸어서 다닐 만한 유치원도 없고 하니 앞으로 시내로 나가서 살려고 해요. 안 그래도 저희 집 너무 오래되고 좁은 집이라 비 새고 눈 새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돈은 그동안 모아놓은 것과 대출로 해결하려고 해요. 소라 아빠도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어요. 워낙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니 어떻게든 되겠죠 뭐. 그렇게 눈물바람을 하고 몇 주 후 시부에게 신장 한쪽을 떼어드리는 대수술을 했어요. 현재 살던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계획대로 시내로 나가서 따로 살게 됐어요. 남편이 트럭 운전을 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에 인쇄업체 배달 전문기사로 취직이 되었어요. 시내에 집은 어떻게 구했냐고요? 저희는 부족한 돈을 대출로 해결하려 했는데 고맙게도 시부가 목돈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돈으로 무려 27평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꿈만 같았어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나 되는 집이라니. 소라와 저희 부부 이렇게 세 식구가 살기에는 대궐같이 느껴졌죠. 저희가 분가하는 과정에서 시모가 어찌나 들깨처럼 헐뜯고 물어뜯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다 뭔지 아세요? 일 시켜먹을 큰 며느리가 없어진다는 게 시모의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아유, 이 나쁜 년놈들이 늙은 노모와 아버지를 버리고 기어코 따로 나가 산다는구나. 니네가 우리 부부를 버리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냐? 그럼 이 집 살림은 다 누가 하냐?
다 늙어서 온 뼈마디가 다 아픈 내가 하리? 아님 신장 이식 받고도 저렇게 골골대는 네 시아버지가 하리? 넌 진짜로 독한 년이로구나. 그러니까 애미애비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왔지. 썩을년. 전 너무 화가 나서 그동안 속에 썩혀왔던 말들을 시모한테 다 내뱉어버렸어요. 어머님, 난 이 집에 시집와서 지금껏 노예처럼 일 다 하고 살림 다 하고 살았어요. 옆집에 살았지만 담장 맞대고 살았으니 시댁살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요. 어머님께서 화투친다 콜라텍 다닌다 하면서 밖으로만 돌 때 이 집 살림 누가 다 했나요? 그런 절 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있나요? 맨날 가방끈 짧다, 돈 한 푼 없는 고 하나 다름없는 애를 큰 며느리로 들었다면서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러는 어머님은 뭐 얼마나 상류층이고 많이 배웠어요?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우리 딸은 나 같은 대접 안 받게 피아노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면서 공주님처럼 키울 거예요. 나도 시내 나가서 번듯한 아파트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렇게 내지르고 분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모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도 건강했던 시모는 그 후에도 주구장창 비닐하우스에서 열리는 도박판을 전전했어요. 답답할 정도로 착한 시부가 이혼만은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지 시모는 나이 들수록 더 막 살더라고요. 일주일 후 시모는 그토록 좋아하던 화투판에서 화투장을 껴안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차라리 화투장 껴안고 있을 시간에 논이나 들에라도 나가 뜀박질이라도 해서 건강관리나 할 것이지 부질없는 도박만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렸죠. 시모의 장례식장에서 동서들은 한쪽 구석에서 손톱 손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잠이나 쳐 자더군요. 그래도 가족이 죽었는데 화장은 또 왜 이리 귀신같이 허옇게 하고 마스카라까지 쳐 바르고 앉아있던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큰형님으로서 입 바른 소리 좀 했죠. 둘째 동서 그리고 막내 동서 무슨 안진뱅이라도 된 거야? 나만 며느리야? 얼른 일어서서 조문객이라도 제대로 맞으라고. 뚫린 입이라고 동서들은 투덜대며 반항이 됐어요. 특히 어린 막내 동서가 더 싸가지가 바가지더군요. 형님, 어디다 대고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면서 진짜로 형님 대접이라도 받고 싶은 건가? 고졸한테 갑질당하려니 참내 가짜나서 정말. 아, 나 피곤하고 우리 아이도 피곤해서 그만 서울로 올라가야겠어요. 남은 장례는 애기 아빠가 뭐 알아서 하겠죠. 전 이만 갑니다. 막내 동서가 아이 데리고 서울로 가버리니 둘째 동서도 눈치 보다가 슬금슬금 내빼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장례식장에서 더 이상 큰 소리 낼 수 없어서 보내버렸어요. 시부는 신장 수술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100%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맥을 못 추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모가 죽고 가족들 간에 큰 소리까지 나자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동서들을 혼내지 못하더라고요. 제게 다가와 이런 말씀만 전할 뿐이었죠. 큰며느리야, 아래 동서들이 저렇게 큰형님을 대접 안 해주고 서울로 내빼버려서 네가 많이 속상하지? 내가 너의 맘 다 헤아리고 있다. 나중에 내가 대신 다 갚아줄게. 이게 다 집안 단속, 자식 예절 교육 제대로 못 시킨 시애비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어른이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더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시부의 슬픈 눈을 보니 저도 같이 슬펐죠.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시부의 눈에서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분행을 직감한 듯 했어요.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김매철 씨 가족 되십니까? 농사 짓다가 쓰러지셔서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얼른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김해철은 바로 우리 시부의 이름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우리 딸 소라를 한 동네 지인에게 잠깐 맡기고 총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시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이 돌아왔고 몸은 축 처졌지만 말도 할 수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동생들과 동서들에게 시부의 입원 소식을 알렸어요.
전화는 안 받더니 카톡 답장은 하긴 하더군요. 그 대답은 가관이었지만요.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했어요. 저희 바빠요. 형님은 서울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서울살이가 얼마나 바쁜지 눈코 뜰 새 없다고요. 아버님 죽으면 장례식에서나 불러주세요. 정말 어이없는 답장이죠. 시동생이나 동서나 싸가지 없는 사람들끼리 결혼한 게 틀림없더군요. 하긴 그러니 자기 아버지 신장으로 죽을 고비 넘기고 있을 때도 신장 못 떼어주겠다고 저에게 떠밀었겠죠. 하여튼 사람이 아닌 족속들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열받아서 씩씩대고 있을 때 시부가 저희 부부를 조용히 불렀어요. 내가 네 엄마 죽고 논이며 밭이며 싹 다 정리하고 소일거리로 벼농사 지을 땅만 남겨놓은 거다. 이젠 그마저도 지을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말았구나. 네 엄마가 살아생전에 화투판에 얼마를 갖다 바쳤는지 대충 알지? 그 옆에 내는 당최 믿을 구석이 없는 여자였어. 내가 네 엄마 모르게 모아놓은 돈이 꽤 많다. 우리 시골 동네에서 나보다 일찍 논에 나오는 사람 없었고 나보다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 없었다. 한평생을 그만큼 성실하게 살았어. 자, 바꿔라. 이 돈이 그 대가다. 다 니네 부부 거야. 난 세련된 사람이 아니라 투자도 할 줄 모르고 통장에 넣을 줄도 잘 몰라서 그냥 무식하게 현금으로 갖고 있었지. 아까 앞집 김씨 아저씨한테 부탁해서 이 돈 다 갖고 왔다. 5만 원짜리 몇 장인지 한번 세어봐라. 시부의 짐이 든 여행 가방인 줄로만 알았던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손짓하시더군요. 병원 침대 옆에 있던 크디 큰 트렁크를 열어서 펼쳐보았죠. 마치 보물상자를 여는 기분이었어요. 펼쳤더니 5만 원권 다발이 후두둑 쏟아졌어요. 아버님, 이거 다 진짜 돈이에요? 세상에, 이 돈이 다 얼마예요? 저희 보고 이걸 다 쓰라고요? 이거 다 저희 거라고요? 무섭네요. 너무 많은 돈이라서. 시부는 껄껄 웃으며 얼른 세보라고 재촉했어요. 저희 부부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그 돈을 찬찬히 다 세어봤어요. 총 금액은 무려 7억 4천만 원이었어요. 시부가 본인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농촌에 기술과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꼼꼼하게 다 듣고는 그대로 적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엄청났더군요. 시부가 맨날 돈 없다고 했던 건 다 시모가 도박판에 가져갈까봐 숨겼던 거였어요. 시부는 웃으면서 저희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어요. 민서나 현씨가 이제 니네를 괴롭히고 깔봤던 네 동생네 애들을 골려줄 시간이 왔구나. 자, 이 돈을 다 펼쳐서 내 병실 침대에 쫙 깔고 사진 찍어 걔들한테 다 전송해라. 다들 아마 1시간 안에 도착할 거다. 전 시부가 시키는 그대로 다 했어요. 동서들한테 카톡으로 사진 딱 한 장을 보냈죠. 그랬더니 시부가 말한 대로 두 팀 다 1시간 안에 병실에 도착하더군요. 맨발에 쓰레빠 신고 말이죠. 형님, 이 돈 다 뭐예요? 이 돈들 다 어디서 난 거냐고요? 5만 원 뭉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이 돈? 돈 사진 보냈더니 바로 튀어온 거야? 대단한 애들. 그동안 맨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래 걸린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그나저나 이 돈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총 7억 4천만 원이더라고. 아버님께서 이 돈 우리 부부 다 가지래. 부럽지? 7억 4천이요? 이 돈을 다 아주버님네만 주신다고요? 아버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도 다 같은 자식이잖아요. 저희는 심지어 대학까지 나오고 서울 사는 자식들인데 성공하면 누가 더 성공하겠어요? 당연히 저희들 아니겠어요? 될 놈을 밀어주셔야죠. 그러자 시부는 없는 기운에 화를 버럭 냈어요. 뭐? 될 놈들을 믿어달라고? 확 벼랑 끝에서 밀어버릴라. 하나뿐인 애비한테 신장 떼주기 싫다고 도망친 놈들이 이제 와서 뭐? 에라이 돼줄 놈들 썩 꺼져버려. 난 앞으로 큰아들내에만 자식으로 알고 남은 인생 살겠다. 동서들은 큰소리 작전이 안 먹히자 머리를 조아리며 빌다시피 하더군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죠. 형님, 저희 부부 좀 살려주세요.
자기가 그동안 너무 버릇없게 굴었죠? 다 용서하시고. 저희 빚이 4억 넘어요. 괜히 서울살이 한다고 영끌에서 아파트 샀다가 대출이자 감당 못해서 저희 다 죽게 생겼어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딱 1억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제발요. 심지어 울기까지 하는데 악어의 눈물같이 느껴졌어요. 동정심이 단 1%도 안 생겼죠. 됐어. 아버님 컨디션 안 좋으니 얼른 서울로 다 꺼져버려. 이제 우리 부부도 아버님만 가족으로 생각하고 살 거야. 우리 이만 영 끊고 평생 보지 말고 살자고. 자자, 얼른 나가. 우리 서로 꿈에서도 보지 말자고. 동서들과 시동생들이 울며불며 우리 부부와 시부에게 번갈아가며 매달렸지만 걷어차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렇게 길고 긴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저희 부부는 재테크도 잘 모르고 근검절약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라 아직 그 돈을 펑펑 써보지 못하고 통장에 고스란히 남겨놓았어요. 앞으로 차차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쓸 수 있을지 궁리해 보려고요. 딱 한 가지 걱정은 시부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저희 곁을 빨리 떠나버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절 친딸처럼 지금껏 키워주신 시부가 최대한 오래 사실 수 있는 궁리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 효부 맞죠? 우리 집 앞에 효부상이라도 하나 세워줘야 할 정도로 시댁에 충성하고 살았네요.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이 잘한 건지 바보 같았던 건지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지금껏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죠 뭐.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